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 이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상자들의 저서에도 한국이 모델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정치, 경제, 제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다론 아제모울로 MIT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스 및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지에 대한 연구에 천착해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제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제모울로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지필해 남북한의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특히 해당 저서에 남북한의 위성사진이 등장하는데 지리, 문화 조건이 유사한 남북한이 왜 경제 발전이 다른지를 비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한국의 경제 개발 모습과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매력을 소개했습니다. 로빈슨 교수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와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겠습니다.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는 위기란 우려가 많은데? 모든 국가가 이런 성공과 침체의 주기를 겪는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자. 1970년에 한국은 무엇을 수출했나? 의류였다. 의류, 피복 등 수출의 10%가 가발이었다. 한국은 현대적이고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경제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갔다. 지금의 한국 경제에서 주목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요즘 한국에서 창의성을 본다. 한국의 성공을 말할 때 삼성, 현대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음악을 생각해보라. K-팝, 영화, TV 드라마도 있다. 지금 한국은 문화 현상이다. 이 현상의 근본엔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를 통해 국민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시대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은 문화적 폭발이다. 고령화 등 한국의 문제도 적지 않은데? 고령화가 자주 언급되지만 지금은 청년 인구 부족과 노동력 감소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이 있는 로봇의 시대다. 물론 신기술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내가 아는 한국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최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때의 수출 정책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제대로 시행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들이었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을 비교해보자. 북한은 매우 착취적 제도를 기반으로 사회를 만들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과 자원을 공산당에 집중시키는 개인주의 독재 체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가난하고 기근에 시달리며 자유가 없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을 희생시킨다. 반대로 남한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극도로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었다. 물론 정부의 막대한 도움으로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 꼽힐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그 당시 어떤 경제 성공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현상이다. 큰 그림을 보자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와 기회를 창출하는 제도와 규칙이 있는가 하는 것이 남북 간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한다. 남한은 재능과 창의성이 번성할 수 있는 일련의 제도를 만들었지만 북한 사회에선 여전히 재능과 창의성이 짓밟히고 있다.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평가를 받는다. 독재자란 비판도 받는 반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 리더였다는 찬사도 받는데? 나도 그가 독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방문한 적이 있다. 그가 나라를 위해 수출에 집착하고 또 집착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말로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해 집착했다. 세계 역사에서 그런 사례는 많지만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한국은 무엇이 달랐다고 보나? 당시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지금 같은 발전된 한국으로 변모하려면 제도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한국은 독재자 한 명이 성공하기를 원해서 성공한 나라가 아니다. 번성하는 민주주의로 훨씬 더 포용적인 정치 제도로 전환했다. 이것이 박 대통령 시절의 폭발적인 경제 발전을 한국이 이후에도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박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를 엄청나게 진전시킨 것은 그의 공로라고 말하고 싶다. 이를 지속되게 한 힘은 민주주의 등의 제도화였다. 이 모든 것을 개인적 역량으로만 추구하지 않고 제도화했다는 것이 한국 모델이 가진 천재성이다. 한국이 앞으로도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주의는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파악하고
실험을 통해 그 과정을 알아가는데 전체주의보다 훨씬 더 능숙하다. 한국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나는 한국인들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고 이를 한국인을 위한 정당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자로서 경제 개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문제다. 경제학자가 요술 지팡이를 들고 와서 한국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서류 가방을 들고 활주로에 착륙하는 모습을 떠올린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모든 극적인 경제적 성공은 국가 내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번영을 열망한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는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정치적 과제다. 자동화, AI 인공지능 기술의 부상은 한국에겐 기회인가 위협인가? AI가 인구 고령화, 출산율 감소, 노동력 감소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AI는 대부분의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생활 수준을 높이며 다양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AI의 발전에 있어 기업의 순수한 이익 동기가 사회 전반의 이익과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기업의 이익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모르는 만큼 이에 대한 걸맞는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향후 10년 동안 한국의 경제적 위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나? 요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상은 세계화의 후퇴다. 한국은 분명히 세계화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수출 시장 개방이 한국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다. 한국은 지나친 중국 의존 등에서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협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들 간 경제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권위주의 국가 등의 착취적 제도는 경제의 역동성이나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러시아는 천연자원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누구든지 사고 싶어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나는 러시아, 북한 주민들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협력이 전 세계에 실존적 위협을 끼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국가 제도가 혁신을 창출하지 못하고 세계를 위협할 기술적 역동성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게 내 의견이다. 물론 북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을 능가하는 능력은 없지 않는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유무역을 국가 번영의 핵심으로 설명했다면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 사회적인 제도가 나라의 부를 창출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과 국가 번영이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야말로 포용적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며 권위주의 시절에 경제가 급성장했다는 담론이 많은데 오히려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모두가 한국의 제도를 국가 성공의 대표적 예시로 들고 있는 모습이 감격스럽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인들에게 주목받는 모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